미안해 정말. 나는 오로지 그곳에서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왔어. 괜찮아. 잘 살지는 못했어도 잘 못 산 것은 아니야. 경민 씨를 원망한 것도 아니고 경민 씨를 기억하며 그리워만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그렇게 죄인처럼 나를 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때처럼 그렇게 그냥. 알았지?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강변영화 작가의 작품 별 그리움,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설은 감동적인 요소와 함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읽는 동안 점점점 몰입하게 되는 맛있는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별 그리움, 강변영가. 별빛 쏟아지는 밤하늘에서 작은 노랑별 하나를 찾아 올려다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 것은 아마 내가 요양원으로 들어오기 얼마 전부터였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노랑별처럼 네 옆에 붙어 있을게. 그때 노랑별은 보름달 옆에 딱 붙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노랑별은 마치 그녀 옆에 붙어 있던 내 모습처럼 달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까맣게 어두워진 하늘에서 작고 앙증맞은 노랑별을 찾아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떠나고 50년도 넘은 다음의 일이었다. 어느 새벽 동쪽 하늘에서 나는 기어코 홀로 반짝이는 작은 별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처음 보았던 그녀의 수줍음 가득한 차라리 창백하리만큼 핏기 없이 하얀 볼을 발굴에 달군 얼굴 같았다. 별을 보는 마음이 어찌도 이리 시린지 아련한 눈 사이로 뜨거운 설움이 맺혀 흐르고 있었다.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새싹들이 자지러질 듯 쏟아지는 별빛에 휘청거렸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떨어진 요양원의 하루는 마치 10년을 사는 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었다. 몸이 피곤할 만큼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내내 하는 일이라야 고작 장기를 두거나 퀴퀴하고 음습한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게 고작인 살아있는 노인들에게 고운한 잠을 기대한다는 건 언감생심,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장기를 두는 것도 그랬다. 후딱하면 고성을 지르고 멀쩡한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데다 멱살잡이를 하는 일까지 벌어진 후로 나는 장기판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급밤마저 발길을 끄는 다음부터 요양원의 하루는 감옥에 갇힌 죄수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살아서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곳엔 없었다.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고 먹은 뒷처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베개 서너시 고작이었다. 계절이 바뀌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뻘건 사이렌을 울리며 마당으로 달려들어 늘 보아오던 얼굴들을 흰천으로 덮어 구급차 뒷자리에 싣고 오던 길을 되돌아가던 구급차들도 이 며칠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남은 자들의 구차한 생명이 얼마 동안 더 연장되고 있으리라. 어쩌면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방정맞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을 찾아 마당 구석에 쓸쓸히 서 있는 정자를 찾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건 새벽 하늘에 떠있는 작고 여린 노랑별에 대한 나의 죄갚음, 아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회한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신음처럼 비어져 나오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인형아. 나는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꿈을 꾸고 일어난 새벽처럼 반가운 봄빛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빗방울이 등나무 넝쿨로 뒤엎인 청자를 조용히 두드렸다. 비는 정오가 가까워지는데도 그치지 않았다. 나는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밀어둔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요양원 마당으로 들어서는 택시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왼손으로 이마를 가린 여인이 천천히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손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주름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을 하고 혼자 힘으로 총총히 사무실을 향하는 계단을 오르던 여인이 자신을 쫓고 있는 시선을 느꼈을까? 흘끗 2층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애써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하지만 2층을 올려다보는 여자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왠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을 한 건 화장기 없이 발그레 달궈진 그녀의 두 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건 순간의 일이었다. 나는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기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나 목욕 좀 하고 싶은데. 요양보호사의 얼굴로 옅은 미소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요? 괜찮다면. 그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준비를 마친 요양사가 나를 불렀다. 혼자 하실 수 있지요? 그럼 문제 없어요.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 손질까지 마치고 김서린 거울을 손으로 쓱쓱 문지르고 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좀처럼 보기 드문 맑은 홍조를 띤 내가 거기 서 있었다. 병원복 말고 내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지요? 네? 옷을 갈아입으신다고요? 왜요? 요양보호사가 놀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끝을 흐렸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저기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소? 요양보호사가 장난기 어린 낯빛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큼은 잊지 않았다. 좀 전에 택시에서 내린 여자 말이요. 네. 혹시 아는 분 같으세요?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혼자 왔지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누구 병문안 왔을까? 알아봐드려요? 그래 주시겠소? 요양보호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나는 아득해지는 알 수 없는 느낌에 휩싸여 있었다. 늙은이 헛것이 다 보이는 모양이네. 에이구. 나를 윽박지르기도 했다. 아니야, 그건 결코 아니야. 그때 죽었다고 했잖아. 죽은 인형이 무덤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인지는 내가 더 잘 알잖아. 종잡을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는 창가에 기대어 멍하니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요양보호사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는 것 같았다. 그 할머니 새로 입수하시는 분이라시는데요. 그래요? 혹시 이름을 알아보셨나요? 왜요? 할아버지 예대인 같으세요? 요양보호사가 입을 가리고 깔깔 웃었다. 나는 얼굴이 화화해져 요양보호사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세상에 무슨 그런 망측한 상상을. 나는 요양보호사가 무색하리만큼 세차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얼굴 빨개지신 것 좀 봐. 요양보호사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깔깔거리며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못해 이제는 허리를 꺾어가며 웃었다. 억지로 웃음을 삼키고도 비실비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애써 삼키며 입을 가리고 말했다. 할아버지, 얘 내인이라고 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줍어 하시기는. 그런데 뭐 전할 말씀이라도 계세요? 나는 쭈뼛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꼭 요양보호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설사 그 여인이 인형이라 해도 나를 흉볼 사람은 이 요양원 안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음을 고쳐먹고 입을 열었다. 그 할머니
아니, 그 여자분 잠시 만나뵐 수 있을까? 아, 뭐 그분만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요양원 앞마당으로 해그림자가 길게 기울어지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점심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식당 저편에 인형이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국물에 담갔다가 입속으로 넣고 앙증맞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밥을 씹고 있었다. 나는 인형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인형이 흘낏 나를 쳐다볼 때는 가슴이 바짝 오그라들어 등가죽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분명히 인형이었다.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가고 싶었다. 그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터져버린 상수도관에서 솟구치는 물줄기처럼 치밀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의자에 못 박인 것처럼 앉아 있어야 했다.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옆자리에 앉았던 김씨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물었다. 똥 나간 사람처럼 뭘 그렇게 보는 게야? 저 할망구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하마터면 김씨의 머리통을 쥐어박을 뻔했다. 할망구라니? 어디다 대고?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식탁에 코를 박고 걸신 들린 사람처럼 입으로 밥을 퍼놓고 있을 뿐이었다.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빈 식판을 들고 음식물 수거함에 잔반을 붓고 돌아섰다. 개수대에 식판을 올려놓고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밥을 다 먹었는지 식탁에서 일어선 여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가까스로 개수대 모서리를 붙들고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지탱하며 서 있어야 했다. 이거 여기 보면 되지요? 식당 아주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을요, 할아버지? 나는 내 손에 들려있는 걸 내려다보았다.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빈손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걸어오던 여자가 나를 보고 있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도망치듯 후들거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온 나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김씨가 다가왔다. 어디 안 좋아? 왜 그래 갑자기? 나는 고개만 가로저었다. 김씨가 물었다. 커피 한잔 하겠어? 딸아이가 사온 거 몇 개 남았는데. 김씨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고 믹스커피 2개를 꺼내들고 커피포트에 물을 담아 스위치를 넣었다.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느릿느릿 메어나가고 있었다. 하얀 김이 솟구치는 커피포트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종이컵에 커피 믹스를 털어넣은 김씨가 뜨거운 물을 쏟아부었다. 나는 커피 냄새를 맡고 있었다. 늘 맡았던 커피향이 인형이가 내밀던 풀꽃 향기로 바뀌어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었다. 김씨가 인형이라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김씨가 김씨가 아니라면 나는 인형이 앞에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떨구고 허수아비처럼 멀뚱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건 아직 해가 하늘 한가운데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생각에 잠긴 나는 김씨가 부르는 소리도 창밖에 떨어지는 햇볕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서던 요양보호사가 눈짓으로 나를 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라도 괜찮으시다고. 요양보호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스라치게 놀란 김씨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나와 요양사를 번갈아 올려다보았다. 커피 2개만 더 줄 수 있지? 뭐야? 둘이 사귀는 거야? 김씨가 휘둥그렇게 뜬 눈을 꼼짝도 하지 않고 침대맡으로 비쩍비쩍 걸어갔다. 그리고 커피 2개를 뽑아들고 나를 돌려다보았다.
나는 요양사를 따라 일어섰다. 내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뜨거운 것 따위는 어느새 잊고 있었다. 인혁이 방은 아래층 맨 안쪽에 있었다. 해질 무렵이면 맑은 햇살이 들어올 것 같은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었다. 요양사가 방문을 노크하고 인혁에게 말했다. 말씀드렸던 그분이세요. 나는 방문 앞에 그냥 서 있었다. 잔디가 보드랍던 언덕 위에 앉아 까만 하늘을 바라보던 인혁이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죽는 날까지 노랑별처럼 네 옆에 붙어 있을게. 그렇게 맹세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말하던 인영이가 거기 앉아 있었다. 인영이가 나를 알아보았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 라고 따지고 들 것만 같았다. 나는 순간 몸을 움츠렸다. 아, 뜨거워! 나도 모르는 비명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열린 방문 틈으로 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내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아, 커피. 아이고, 뜨거우셨겠어요. 인영이가 냉큼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어설 수 있도록 비껴섰다. 앉으세요. 반가워요.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고요? 얼마만인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만나야 하는 것인가. 인영이가 살았던 세상이 축축하고 누추한 세상이 아니었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인영이 입에서 나를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닥친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옳은 것이다. 나는 작은 소파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인형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천정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서 있던 내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튀어나와 인형에게 묻고 있었다. 혹시 나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인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인형이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형아. 일어나. 지난 일이잖아. 잊어야 했던 세월이 50년도 넘었어. 제 몫의 삶은 살아온 거잖아. 그런데 새삼스레 무릎 꿇고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어? 경민 씨를 찾자는 건 나야. 무릎은 오히려 내가 꿇어야 한다고. 그러니 어서 일어나. 어서. 인영이가 내 어깨를 도닥이며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나는 오로지 그곳에서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왔어. 괜찮아. 잘 살지는 못했어도 잘 못 산 것은 아니야. 경민 씨를 원망한 것도 아니고 경민 씨를 기억하며 그리워만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 그렇게 죄인처럼 나를 대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때처럼 그렇게 그냥. 알았지? 나는 인형이 손에 잡혀 일어섰다. 주먹으로 눈물을 씻어내고 아직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인형을 바라보며 물었다. 너 살아있는 거 맞아? 설마 귀신은 아니지? 인형이가 얼굴을 붉히고 나를 건너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수줍은 하얀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잘은 모르지만 큰 병원으로 갔을 때까지 숨은 붙어 있었대. 목숨을 건진 거지. 아마 두어인 남자의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 다 나아서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말이야. 아, 그랬었구나. 난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 지금도
난 네가 누워있는 무덤에 가니까. 그래, 알고 있었어. 깨어난 다음에라도 연락하지 않았던 건 내 잘못이야. 그렇게 했었더라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을 거야. 아니,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우리는 결혼했을 거고. 미안해. 인형의 눈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작은 물방울이 맺혀 또르르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나는 인형의 손을 살그머니 잡았다. 인형은 손을 빼지도 힘줘 내 손을 잡지도 않았다. 그랬었구나. 그래, 그때 난 경민 씨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어. 어쩌면 사람들 말을 저렇게 철석하지 믿을 수 있을까? 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걸까? 경민 씨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걸 왜 내가 모르겠어. 난 경민 씨 말을 모두 믿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노랑별처럼 내 옆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민 씨는 꼭 그럴 거라고.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 그런 내가 경민 씨를 떠나야 했어. 난 경민 씨를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몸으로 경민 씨 앞에 선다는 건 경민 씨를 모욕한 거라고 믿었어.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잊을 수 없어. 사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말이야. 그리고 병원에서 죽은 사람처럼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누워있기만 했어. 내가 깨어났을 때 경민 씨는 학교를 떠나 어디론가 가고 없었어. 경민 씨 소식은 끊기고 나는 더 이상 경민 씨를 찾을 수 없었어. 인형의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다. 하지만 인형의 얼굴에서 어이없는 세월에 대한 분노의 빛은 찾을 수 없었다. 인형이 물었다. 달라졌을까? 우리 인생? 인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달라졌겠지? 분명히 달라졌을 거야. 인형이 다시 물었다. 언제 혼자 된 거야? 벌써 오래전 일이야. 아이들은? 저희들 살기 바쁜가 봐.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한 저희 아버지를. 괜찮아. 내가 원한 거야. 아이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겼거든. 아휴, 잘했어. 누구에게나 짐이 되는 건 슬픈 일이지. 자주들 오기는 하고. 인형이 그렇게 묻다 말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겉으로 보는 인형은 무척 건강해 보였다. 손도 따뜻했고 입술에 붉은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손으로 전해지는 보드라운 감촉은 내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참 다행한 일이기는 했지만 살아오며 무섭게 쌓인 상처를 다 씻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인형이 말했다.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는데도 떠오르지 않더니 이제 생각나는 것 같아. 나는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인형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찾아? 무엇을 말이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 그게 지금 생각났단 말이지? 인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언덕. 언덕? 그래, 거기 말이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거기를 말이야? 그래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그곳을 아주 떠난 건 아니지? 내 표정을 살피던 인형이 실망한 듯 얼굴색을 바꾸며 말했다. 떠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벌써 50년도 넘은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을 떠난 후 한 번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인형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다시 떠올리기 싫은 나의 역사였기 때문이었다. 인형이 건넌 마을에 온 건 여름이 막 끝날 무렵이었다. 나는 미뤄둔 여름방학 숙제를 하루 동안 해치워야 했다. 슬기로운 방학생활, 일기, 뭐 그런 것들을 오늘 몽땅 끝내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만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니 해도 지나간 날씨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수십 년 지난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수단이 없었다. 어른들의 기억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고 자칫 엉덩이나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었기 때문에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개구쟁이들은 개울가 널찍한 바위에 오로로 모여앉아 날씨를 통일하는 것으로 위기를 넘기기로 했다. 어차피 선생님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여름방학 내내 개울가에서 물놀이로 세월을 보낸 우리들의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 온몸이 말 그대로 검둥이었다. 우리에게 그건 흉이 되지 않았다. 모두 똑같은 검둥이였으니 누가 누구를 흉볼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우리를 흘기들게 쳐다보며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는 여자아이의 얼굴 색깔은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이다. 햇볕이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 퇴색한 하얀색이었다. 그 아이는 건넌 마을로 향하는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학교를 향해 중종걸음을 치고 있었다. 뒤따라오던 준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세웠다. 야, 어제 걔 누구? 왜 우리 개울에 있을 때 지나가던 얼굴 하얀 여자애 말이야. 나는 찜짓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걔? 근데 걔가 왜? 민숙이 사촌이래. 서울서 왔다더라. 민숙이 사촌? 근데 학교는 안 다녀? 아니, 어디가 아픈가 봐. 나는 그 아이 얼굴이 그렇게 하얀 이유를 알아낸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아프다는 말에는 적잖게 실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좀처럼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학교 담벼락에 내 이름과 그 아이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분필로 그려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애써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민숙이네 집에서 산대? 그건 모르겠고 아마 다 나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지? 나는 또 어깃장을 놓았다. 그럼 민숙이는 이제 못 놀러 오겠네? 그건 모르지 뭐. 민숙이도 언제까지 우리랑 놀겠니, 여자애가. 그러니까 여긴 여자애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랑 놀았지만 잘 됐지 뭐. 좀 귀찮게도 했잖아. 너 민숙이랑 제일 친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왜 귀찮다고 그래? 아니, 그거야 뭐 그렇다는 거지. 나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머리만 긁적이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다. 개학식에 이어 지겨운 교장 선생님 혼화도 끝나고 방학제과 과제물을 제출하고 책상에 앉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여자의 얼굴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여자의 생각은 머릿속을 떠날 줄 몰랐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새까맣게 그을은 얼굴이며 팬티 입었던 자리를 뺀 온몸이 까만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 같은 내가 행여 길에서 여자를 만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까맣게 그을은 얼굴이 다시 하얗게 되려면 적어도 그의 겨울은 넘겨야 할 텐데 그때까지 한 번도 민숙이네 집에 안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민숙이네 집에 가면 여자아이와 맞닥뜨리지 않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민숙이네 집에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차라리 준호라도 그 아이와 친해진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민숙이는 우리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 앞을 흐르는 작은 개울, 한바꽃나무 그늘 밑에 앉아 턱을 개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한바꽃 나뭇잎이 노르스름하게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만난 민숙이로부터 그 아이가 5학년이었다는 것과 이름이 인형이라는 것, 그리고 폐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민숙이는 인형이가 나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는 것을 무슨 비밀이라도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내 귀에 입을 바싹 붙이고 말했다. 얼토당토 하는 말로 나는 불쑥 민숙에게 묻고 있었다. 다른 애들에 대해서도 물었어? 민숙이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두 눈을 새초롬이 뜨고 나를 건너다 보며 말했다. 근데 너 왜 우리 집에 안 와? 그건 그냥 딱히 갈 일도 없고. 야, 근데 그건 왜 물어? 나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적당한 다음 말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민숙이가 말했다. 너 혹시 인형이 만날까봐 그러는 건 아니지? 걔 만나는 거? 그게 왜? 걔 좋아하면 말해. 내가 얘기해줄게. 너 요즘 좀 이상한 거 알아? 나는 민숙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다. 여자들이란 참 묘한 것 같았다. 남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닐 텐데 정말 알 수 없는 족속일까? 내 얼굴에 그런 말이 쓰여있는 건 아닐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는 사이 우리는 학교에 도착했다. 나는 그날 인형이를 만날 수 있었다. 어쩌면 나를 만나기 위해 인형은 일부러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작은 개울을 건너면서부터 나는 혼자가 되고 집이 보이는 밭머리까지 가려면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했다. 개울물이 굽이쳐 나가며 하얀 모래를 쌓아놓은 모래톱에 인형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돌다리를 건너려다 멈칫 그 자리에 서서 인형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북이 집을 지으며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던 인형이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일어서서 나를 빤히 건너다 보았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숨길 수 없었다. 그렇다고 도망치자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었다. 쭈뼛거리는 나를 바라보던 인형이 내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얘, 너 이름이 뭐니? 응? 내 이름은 그러니까. 아마 인형에 대한 내 마음이 민숙이를 향한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숨이 턱 막히는 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책가방을 등에 걸머진 채로 나는 개울에 엎드려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등 뒤로 까르르 웃는 인형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벌써 네 이름을 알아. 경민이지? 신경민. 계면적이 일어선 나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래, 맞아, 신경민. 근데 너 많이 아파? 나 아픈 거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그랬어. 그거 나을 거라고. 학교는 안 가? 내년에 다 나오면 갈 거야. 서울로 가는 거지? 그건 몰라. 말을 다 마치지 못하는 인형이는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얼굴이 빨갛게 될 때까지 기침을 하던 인형이는 인사도 없이 나를 비껴 큰 길로 달아났다. 나는 뛰어가는 인형이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마을엔 기침을 심하게 하는 어른들이 여럿 있었다. 엄마도 그랬고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침하는 어른들은 폐병쟁이라고, 그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면 폐병이 옵는다고 말이다. 우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인사만 하고 얼른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인형이와 같이 노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오늘 인형이와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겨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멀리 있었다. 오늘 일로 내가 폐병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한껏 달아오른 얼굴을 게울물에 묻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얼굴이 얼얼해질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인형이가 알아챘더라면 얼마나 서운했을까. 내가 일어섰을 때 인형이는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가버리고 없었다. 나는 개울을 건너 집으로 돌아왔지만 인형이를 만난 것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가마솥에 쪄놓은 옥수수 한 자루를 들고 느릅나무 밑 평상에 앉아 뜯어먹기 시작했다. 손으로 쌍둥이를 만들어 쌍둥이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고 이제 어미를 떠나 저희들끼리 오로로 몰려다니는 병아리들을 불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인형의 그 앙증맞고 귀여운 얼굴을 떠올리느라 다른 것들에 전처럼 다정한 눈길을 줄 수는 없었다. 마당도 쓸어야 하고 걸레를 빨아 마루도 닦아야 하고 병아리 밥도 주어야 했다. 하지만 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다음에 인형이를 만나면 오늘처럼 그런 창피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인형이를 다시 만나던 그날까지 그렇게 넉넉한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다. 인형이를 다시 만난 건 무설이 내리던 어느 아침이었을 것이다. 아직 햇살이 비추지 않은 길서프로 하얀 무서리가 남아있었다. 늦가을 아침의 싸한 공기가 고스란히 몸을 파고들어 나는 바싹 움트리고 걷고 있었다. 길목에 먼저 도착한 나는 잔뜩 웅크리고 서서 아이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만큼 굽이진 길을 돌아 내려오는 인형이를 보았다. 인형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와 함께였다. 또다시 떨리는 가슴을 다잡으며 인형이가 오는 쪽으로 마주 걸어갔다. 인형이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애써 감추려는 인형이 밉지 않았다. 인형이 엄마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형에게 물었다. 어디 가? 인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가? 이번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휴하고 숨을 뱉어냈다. 나는 6학년이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 우리 마을엔 중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도시로 가게 되면 마을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인형이와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난 어쩌면 인형이를 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인형이를 보내는 것은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 손에 잡혀있는 인형이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떨구고 인형이가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어야 했다. 스쳐 지나가던 인형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돌아올 거야, 꼭. 그렇게 인형이는 내 곁을 떠났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인형이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인형이를 잊어가고 있었다. 이따금 마을로 돌아오는 날에도 나는 인형이 소식을 묻지 않았다. 누구도 내게 인형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 민숙이도 그랬고 준호도 그랬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한결같았다. 인형이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게 되었다. 그것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 한편에 새겨진 인형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군입대를 앞둔 나는 과 동기들과 학교 앞 술집에서 막걸리에 취해가고 있었다. 첫 휴가를 나온 영준이는
어느새 작대기를 2개나 달고 있었다. 한 무리 여자애들이 술집으로 들어서며 까르르 웃었다. 그 너머로 나는 낯익은 얼굴을 본 것 같았다. 그들이 빈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바라보며 나는 눈을 비비고 일어섰다. 아직 앳된 모습을 억지로 감추고 있는 신입생들이었다. 휘청거리는 나를 억지로 숨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걸음으로 신입생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 모두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 따위에 마음 줄 여유가 없었다. 내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낌새를 알아챈 신입생들이 조금씩 긴장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여학생 앞에 멈춰섰다. 여학생은 엉거주춤 일어서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가슴에 달려있는 은행이 배지를 보았다. 저 혹시 인영이를 아시나요? 안인영. 여학생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지며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굴에 바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경민 오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인영이 내 손을 맞잡았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 학교 다녀요? 3학년 됐어요? 나는 먼저 고개를 끄덕이고 난 다음에 힘차게 가로저었다. 다음 달 입대해 2학년 마치고 지금은 휴학 중. 아, 그랬군요. 어렵다는 건 아는데 지금 나갈 수 있을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영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친구들을 둘러보며 인영이 말했다. 미안해. 오늘은 일어나야겠어. 인영이 나를 보며 말했다. 좋아요. 가요. 술 마실까? 취하지 않았어요? 좀 그렇지. 난 조금 마시고 싶어요. 그래? 그럼 맥주 마시러 가. 나도 조금 마실게. 좋아요. 우리는 골목이 끝나는 모퉁이 생맥주집으로 들어갔다. 3월이라고 하지만 아직 밤바람은 옷깃을 여미할 만큼 차가웠다.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신입생들로 맥주집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렇게 만날 줄은 차마 몰랐어. 혹시 나 일부러 피한 건 아니죠? 무슨 호랑이한테 물려갈 소리. 그러면 됐고 반가워요 정말. 악수해요 우리. 테이블 위로 우리는 2손을 맞잡았다. 인혁의 손은 내 생각을 배신하지 않았다. 마치 손난로를 잡은 것처럼 따뜻했다. 온갖 시름을 다 잊게 할 것처럼 나를 포근히 감싸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인혁이와 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도 슬프게 하고 있었다. 나는 울어버릴 것 같았다. 차라리 그때 목 놓아 울어버렸으면 어땠을까. 나는 인혁이와 헤어진 다음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 경민 씨 무척 좋아했어요. 너무나도 뜻밖의 말이 인혁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나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경민 씨도 그랬군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죠?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인혁이 손을 잡은 내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걸 느끼며 나는 세상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그런데 인영아, 나 다음 달에 입대해야 해.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넘지 못할 벽인가요? 군대 안 가는 남자 있어요? 군대 간 남자를 모든 여자가 배신하던가요? 나는 더 이상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그렇게 우린 10년 만에 만나 연인이 되었다. 입대 일주일을 남기고 인영이 집에 초대받은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대문을 들어섰다. 환하게 밝혀진 인영이 집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뜻밖에도 민숙이가 와 있었다. 민숙이를 못 만난 것도 벌써 4, 5년은 된 것 같았다. 민숙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숙이에게 미안할 것이야 아무것도 없었지만 괜스레 얼굴이 붉어지는 것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자, 모두들 앉지. 우리야 뭐 자네 아버지와 집안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고. 그래, 다음 달 입대한다고? 예. 인혁이랑 같은 학교라고 했지? 예, 저는 경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2학년 마쳤고요. 자네 오기 전에 우리끼리 잠시 이야기한 게 있네. 나는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좋은 사람이라고 믿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어봐. 어머니가 말했다. 군대에 있을 동안은 우리가 인혁이를 지킬 테니 걱정 말고. 엄마도 참 안 지켜줘도 됩니다. 민숙이가 박장대소하며 깔깔 웃었다. 참, 자네 집에도 다녀와야 하지 않겠나?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너무 멀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래.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야. 우리는 다음 날부터 내가 입대하는 날까지 단 하루를 거르지 않고 붙어 있었다. 강의가 없는 날은 잔디광장에서 인혁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병열차를 타고 나는 3년간 군인이 되었다. 인혁이는 훈련소 입구에서 실신한 사람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나는 인혁이를 끌어안고 등을 도닥여 주었다. 정문을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인형을 바라보았다. 인형은 두 손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인형을 뒤로하고 나는 달리다시피 연병장을 향했다. 뒤돌아보면 정문으로 되돌아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정문을 빠져나가 다시는 이병 따위는 하지 않으리라 맹세할 것만 같았기 때문에 돌아설 수 없었다. 그게 인형과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로 배치되면 인형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철석까지 믿었다. 그때까지 참아내기만 하면 인형은 득달같이 면회를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꿈에도 그리운 인형을 실컷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근무지에 도착하고 석 달이 넘을 때까지 인형은 나를 보러 오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보내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구도 나에게 인형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던 어느 토요일, 나를 찾아온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다. 초소 앞 미루나무 밑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정문 초소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은 뛰어오는 나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뿐 나를 향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형이라면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길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숨이 턱에 닿을 만큼 달려 그녀 앞에 우뚝 멈춰섰다. 인형이 아니었다. 민숙이가 나를 보고 웃지도 않고 멀뚱히 그냥 그렇게 서 있었다. 나는 어딘가 숨어있을 것 같은 인혁이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인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숙아, 어떻게 여기를 네가... 이야, 아주 멋진 군인이 된걸?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너지는 내 마음까지 끄덕인 건 아니었다. 민숙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민숙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끼며 이 아이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민숙이 손을 더 잡고 있을 수 없었다. 민숙이 말했다.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럼 외박증까지 끊어온 걸. 민숙이 얼굴을 붉혔다. 그래, 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돼지고기 익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당으로 들어섰다. 면회객들로 꽉 들어찬 식당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우리는
삼겹살과 소주를 시켰다. 돼지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민숙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돼지고기를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민숙이 소주를 가득 따라 내 앞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우리 고기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하자. 취하지 않을 만큼만 먹어. 그래, 그러자. 돼지고기가 몇 점 남지 않았을 때 민숙이는 마지막 남은 소주를 내 잔에 부어주었다. 나는 소주 한 병을 더 시켜 민숙이 잔에 채워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나는 민숙이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어서 빨리 인형이 소식을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저 담장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인가. 민숙이가 입을 열었다. 인형의 소식 모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숙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 잊을 수 있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굴? 무엇을? 죽었어. 죽다니 누가? 인형이 말이야. 하하, 인형이가 죽어? 나는 배꼽이 빠질 만큼 웃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너도 거짓말할 줄 알아? 나를 놀려주고 싶어 여기 온 거야? 민숙이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아니, 사실이야. 거짓말하지 마. 인형이가 어떻게 내게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숙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민숙아, 제발, 지금이라도 제발, 나를 놀려주고 싶었다고. 사실은 인형이와 같이 왔는데 너를 다 놀려주고 난 다음에 나타나기로 한 거라고 말해줘. 제발. 하지만 민숙은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다. 민숙이 식탁에 얼굴을 묻었다. 민숙이 어깨가 바람 앞에 은사진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눈물로 범벅이 된 민숙이 얼굴을 들어 올렸다. 민숙이 일그러진 얼굴 그대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어. 오랫동안 망설이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인형이 아버지가 오시겠다는 걸 내가 대신 나선 거야. 좀 자세히 말해봐.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응? 민수가. 알아, 네 마음. 지금 네 마음이 어떨지 다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아. 우린 고작 일주일 만났을 뿐이야. 나 입대하는 날 인형이가 말했다고 예쁘게 잘했을 테니 잘 다녀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이게 예쁘게 있는 거야? 하지만 인형이가 그렇게 된 건 인형이 잘못이 아니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인형이가 말했어. 경민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숙이 워크맨을 꺼내 대감기를 하고 버튼을 눌렀다. 곧 멈출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민 씨,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아마도 경민 씨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안녕. 그리고 인형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민숙의 손에서 워크맨을 낚아챘다. 그리고 대감기를 누르고 다시 인형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민 씨,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아마도 경민 씨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 안녕. 한마디도 한 번의 높낮이도 틀리지 않고 아까와 똑같은 인형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민숙이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어. 너에게 주려고 복사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인형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왜 그런 거야? 힘들겠지만 말해줄 수 있어?